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이 주말 날씨는 계속 춥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 엄동설안의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몸은 얼지언정 마음만은 좀 훈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2026년 1월 31일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방송 배종찬의 매일신문, 배종찬의 정치폭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행을 맡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매일신문 유튜브가 100만을 돌파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선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보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매일신문 좋은 유튜브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성원과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정치권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미관계는 괜찮은 겁니까? 또 공천헌금 수사는 언제 한다는 겁니까? 정청래 대표와 또 김민석 총리 사이에 8월 전당대회 혈투는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은 어떨까요? 이 모든 것 이분의 설명으로 들어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대한민국의 전설의 정치 레전드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괜찮은데 오늘은 좀 덜 추워요. 네. 오늘 덜 추워 견딜만해. 예. 예. 그래도 이게 겨울에 다니시기도 힘드실 텐데 또 매일 신문이면 이렇게 또 유튜브면 기꺼이 또 나와주셔서 너무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이, 날 네. 초청해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매일신문 발행지 대구인데 네. 내 원래 이 원적지가 달성군이거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인연도 있고 둘째 딸 식구들이 대구 지금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손주분이 외손주가 영남대입니다. 영남대 역사학과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 지금 이번에 4학년이 되죠. 예. 예. 자, 이것부터 짧게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를 했습니다. 뭐 오늘 발인했다고 그러는데 참 한국 정치에서 DJ와 함께했던 이 이해찬 전 총리 뭐 여러 가지 소회가 있었을 텐데 민주당은 민주당의 이 책사, 민주당의 이 킹메이커를 잃었다고 상당히 또 애도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 뭐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박찬종 변호사님보다는 후배고 동생입니다만 이해찬 전 총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럼 민주당이 20년, 50년 쭉 계속 집권을 해야 일단 보수를 제압하고 진보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했거든. 예. 그러니까 작은 돌아가신 양반이고 나도 잘 아는데 이 곳곳에 프랑카드가 어제 붙어 있더라고. 네. 한국 민주화의 거목, 그 이해찬, 근조 이런 게 붙어 있는데 한국 민주화라고 할 때 그 민주화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곱씹어 봐야 할 때가 같아. 요거는 이해찬 씨하고 관계없이 예. 예를 들면 이제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60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9번째 대통령에 출연했는데 이 60 시대에 이게 과연 진정 민주화 시대인가? 이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육공하고 헌법체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자유민주 공화체제인데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무엇보다도 의회주의거든.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데, 그다음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고 실천자고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별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기관으로서 국익을 우선해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국가익을 우선한 말과 표결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준으로 봐서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하고 7개월이 됐는데 그럼 국회가 저거 정상적이냐? 아니 우리가 뽑았으니까 그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정당한가? 그건 아니지요. 예. 그게 국회라고 하는 게 원래 국민 대표자 회의에 준 말인데 거기는 우선 정파가 달라도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고 이견이 다를 때는 그리고 표결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1대 국회 후반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게. 그 22대 국회도 장악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고 취임식 날 국회에서 뭘 통과시켰는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표 법률이 3개가 그날 통과되는데 예. 그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인데 이게 복수전이야. 복수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의회주의에 맞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결국 탄핵당하고 말았는데 2년 반 동안에 취임했을 때는 물론이고 3월 9일 당선되고 5월 10일 취임식을 갖는 그 사이에 벌써 퇴진운동이 일어났어. 그게 현재 민주당 주력과 외곽 세력들이죠. 민노총, 정교조, 전농을 비롯해서. 그리고 취임한 직후부터는 바로 탄핵이야. 그러니까 29건을 탄핵 발의하고 특검 법안을 아마 20개 이상 특검 법안을 발의 통과시켰지만은 그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해왔고 마지막에 예산 대통령실 정보비까지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아니죠. 국회.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아닌 국회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그걸 비판 공격하는 데는 이게 힘이 겨워. 그 근본을 생각할 때 네.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인데 그 제1기관인 국민이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그래서 헌법을 국민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통령 이렇게 하고 국회의원 이렇게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당도 민주적 절차와 조직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사법권 독립이 규정돼 있고 그런데 이게 지켜지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도 못한 정치적 후진국이 많지요. 독재 국가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외관상 민주공화정 체제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내실에 들어가 보면 이 헌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거나 파괴하는데 9번째 대통령이 돼 갖고는 그 정도가 거의 꼭지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이해찬 전 총리를 잃은 그 슬픔이 큰지 모르지만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일갈합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해찬 전 총리는 쓴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20년 집권, 50년 집권을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았나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주공화 체제, 헌법 체제의 이 기본의 골격 위에 서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다 노력을 했느냐 이 평가를 해야지. 제 경우는 이게 유공화국에도 다 참가했고 유공화국 헌법 그 개정안 만들 때 제1야당에 내가 그렇습니다. 감사로 87년에 관여한 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참여해가 국회의원도 하고 뭐 정당 활동도 했는데 지금 이제 정치 일선에서 떠난 게 사반세계 됐는데 내가 가끔 큰 책임을 느껴요. 저도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경험 때문에 이게 눈에 보여. 그 모든 걸 정치적 야망이나 야심을 다 버리고 난 게 20년이 넘는 세월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민주주의 점수로서는 내가 보기 F학점이야. F학점. 그러니까 거기에 모두 몸담아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 지금 7개월째 넘어가는 순간에 그 반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참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존의가 달려있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봅니까? 자꾸 협상이 합의가 된 줄 알았는데 지난해 8월에 됐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합의 타결이었다. 또 안 돼서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면서 합의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는 조인트 팩트 시트도 있고 끝났네 생각했는데 불현듯 별안간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지금 미적거려지고 있다. 관세를 올릴 것이다. 이게 무슨 이유로 보십니까? 그 7월 말에 백악관 3위 정상회담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자동차 등 15% 관세를 이를테면 가계약을 맺은 거지. 예. 영어로는 MOU라고 하기도 그렇고 가계약을 양쪽의 국가 원수가 그래가지고 그걸 그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구체화해야 된다 이거거든. 그걸 미국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한국은 7월달 이후에 그냥 내팽개쳐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거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너무나 화합된 분위기에서 너무나 합의가 잘 됐기 때문에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이 없었다. 그리고 백악관과 이재명 정부는 핫라인이 개통돼 있다. 이랬거든. 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국민들이 이게 다 그렇게 잘 된 줄 알고 있어요. 그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미국이 촉구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이 김명기 원내대표가 그 발의 대표로 해가지고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 상태에 있어요. 예. 그 법안 내용이 이를테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현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 법이 국회를 통과돼가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이게 비준 행위로 볼 수 있지요. 비준. 네. 그러니까 가계약을 본계약 체결 확정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거를 미적거리는데 이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제부총리에게 있고 뭐 청와대 정책실장이 책임지고 할 일입니까? 이 대통령이죠. 한미 정상회담이니까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팽개쳐 놔버렸어. 그거는 내가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게 민노총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굴종적인 이거 동의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전국 농민연합 전농 이게 이제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가 하여간 한미 관계에서 이런 협의는 안 된다 그러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도 서클이 있어. 서클 국회의 모임. 거기서도 이걸 법안이 반대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어떤 거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이른바 반미 자주화파 그러니까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그다음에 김민석, 우상호, 임종석 등 그 학생 시절에 반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짧은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 저는 이걸 좋게 말해서 낭만주의적 반미 자주파라고 생각해요. 낭만주의적. 그러면 낭만주의적이 아니고 극단적 반미 자주파는 이석기 의원 같은 그룹이죠. 네. 그리고 북한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남침해 오면 우리가 주요 미군 기지의 미군 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갖고 그걸 폭파 제거하는 거 우리가 역할 분담한다는 것까지 그 모의회가 들통이 나니까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고 그거 당연히 해체됐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거는 극자 모험주의 극자 김일성주의자들이거든. 근데 그 외에 김민석으로 대표되는 그 지금 그 당내의 자주파들은 이게 자기들이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걸 투쟁으로 보는 거죠. 특히 그 50 정권 때 그걸 민주화 투쟁으로 보고 그리고 입건대가 구속되고 한 게 훈장이 되는 거거든. 그 훈장값을 누가 사줬느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도 일부 사줬고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걸 인정해가지고 훈장값을 치르고 훈장값 치른다는 거는 그저 국회의원 시키고 그리고 그 뒤에 문재인 정권 때는 이게 아주 꽃이 만발했지요.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되고 드디어 이재명 정권 아래서는 총리까지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그 등에 업혀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백악관하고 합의해갖고 와서도 멀뚱멀뚱하고 이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느라고 세우라 내오라 한 것이지요. 네. 비유로 말하면 이렇게 비유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릴 때
그 소매기는 초동들이 그러니까 야산에 쥐불놀이 하다가 불이 붙어갖고 산 위까지 올라가면 겁이나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무슨 합의라고 해갖고 왔는데 이거 반대 세력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떠내려가도록. 그러니까 통상장관 보내고 정책실장 보내고 그래갖고 그 미국의 그 재무장관인가 하는 이가 실력자인데 그 주말에는 뉴욕에 거대한 저택에 가 있대요. 상무장관입니다. 러터닉 상무장관. 그러니까 내 이름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주택까지 찾아갔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가서 트럼프 골프장 개장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라는 게 영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날아가서 대통령 못 만나고 거기 따라왔던 장관을 만나고. 지난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는 흉내를 내 중심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이번 주 초에 국회가 입법을 느리게 했다. 그 신문 타이틀이 느리게 해서 일을 못 보고 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회는 누구 국회입니까? 민주당 국회죠. 이재명이 국회지. 예.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의힘당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국민의힘당까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희들 자꾸 특검하자 뭐 하자 자꾸 이러고 이러면서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느냐. 아니 그게 이재명이 국회지. 말 한마디로 될 일 아니야. 예. 그러면 이게 그 반대파들이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한미 관계를 생각하고 국가 이익을 생각했을 때는 이거 불가피한 것이다. 그 설명을 한 일이 없어요. 네. 없고 무슨 얘기를 거기다 덮었는가 하니까 갑자기 설탕세를 신설하는 걸 검토하겠다. 내가 그걸 보고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 참 민망하고 안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는데 잔꾀야 잔꾀. 이렇게 얄팍할 수가 있나. 한미통상협상에 대해서 책임을 국회에 떠밀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설탕세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걸 갖다가 붙여버렸다고. 그 기억하시지요? 네네. 한국 사람들 그 설탕 소비량이 많으니까 뭐 당뇨나 이런데 질병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비를 줄이기 위한 이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세금 걷어들인 걸 의료복지 분야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쌀에 대해서도 쌀세를 붙여야 된다. 네. 쌀을 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배추도사처럼 뚱뚱한 사람도 생기고 네.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살을 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화화하고 있다. 국정을. 그러니까 자기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를 지원했고 자기가 등에 업혔던 세력의 눈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아니 배 대표 국가이익이란 게 뭡니까? 지난날의 국가이익입니까? 아니죠. 내일의 국가이익입니까? 현재의 국가이익이죠. 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 태도. 이 굴종이죠. 지난번에 그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기자 간담회에서 한 얘기 있잖아요. 시진핑이 역사의 올바른 방향에서 행동해야 된다. 올바른 편에서라. 그 말은 역사의 바른 편에 서야 되는데 그 바른 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노선이다. 그러니까 입도 뻥끗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북경에서 상해로 와가 그 기자 간담회 할 때 기자들이 물었어. 그래서 그 물은 기자가 용감해. 요새는 기자들이 뭘 잘 안 묻던데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까 나는 그 말을 공자의 인사상, 어질인자, 네. 인사상으로 풀이했다. 그 말은 시진핑 주석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화평해서 그러니까 평화롭게 잘 살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네. 국가원수로서 직무 포기지. 직무 포기고 직무 이탈이고 직무 유기 행위야. 면전에서 받아쳐야지. 그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정권은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 지금 하는 일은 내가 보기에 북한과 우리 사이에 이게 방위 방벽을 허무는 일을 일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같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도
잠자는 시간에도 내가 뭔가 이걸 북한의 유화 정책 할 겁냐 하는 그 건수를 찾고 있는 사람들 같아. 예를 들면 9.19 합의라는 게 북한이 폐기 선언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는 그걸 지키겠다 그러고 북한이 그 휴전선 그 북방 쪽에 견고한 토치카 시설을 한 데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혹시 남쪽에서 쳐들어갈지도 모르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 자꾸 이 체제를 허무는 거.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죠. 전쟁을 두려워하는 민족에게는 진짜 전쟁의 참화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대비를 하는 민족은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럼 지금 남북 관계가 종전 상태인데 이 정권의 핵심들은 이걸 허무는 일에 심지어는 그 휴전선 근처에 지키는 그 초병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말고 강목을 들고 근무하라고 아이디어를 냈다가 뒤통수를 맞으니까 그걸 철회해버렸는데 예. 그 국방장관이 가만히 보면 이 거수경례도 제대로 못해요. 이재명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지 거수경례를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결국은 허무는 쪽으로 그리고 중국에는 접근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네. 그럼 미국하고 중국 중에 지금 우리가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중국에 붙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 그 붙어야 돼. 내부터라도 이 방송에 나가고 이거 미국 버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절대 그럴 때가 아니거든. 우리가 한미 방위 상의 조약이 휴전 협정 직후에 체결이 돼가 그 안보 기반 위에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그래가지고 일정한 민주화에도 성공하고 산업화에도 성공한 것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5천을 넘었는데 이건 물론 이제 국가기관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자연 상태에서 그 주가 상승을 견인한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두 종목이 이 상승세가 종목당 30 내지 40%씩 올라가니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그 코스피 지수 전체를 견인해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메모리 D램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예. 값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게 원인이 어디냐? 미국이야, 미국. 미국이 AI 산업이 폭발하니까 이게 D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 아니면 지금 한국 증시도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수출에 있어도 우리가 대미 흑자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보면 최근에 중국은 이게 완전히 고개를 숙인 상태야. 마두로 붙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베네수엘라 석유의 대부분을 중국에 싼 값으로 수송하던 거 그거 지금 예. 다 차단됐고 이란 폭격한 이후에 이란이 중국에 수송하는 것도 차단이 됐고 중국은 현재로서는 미국 앞에 결국 굴복한 그런 상태다. 이걸 가장 먼저 눈치를 챈 게 일본 아니에요? 지금 그 일본 그 여성 총리 이름이 뭐더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사나에가 네. 딱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미일 방위조약과 협력체제를 강화하니까 지지율이 쑥 올라가고 2월 8일 이번 총선거 하는데 아마 과반수 이상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은 싸운 나라 아니에요? 전쟁을 했다고 전쟁.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일본하고 전쟁한 건 아니거든. 우리가 잡아먹혀가 우리의 이름까지도 전부 박탈당하고 탄압받은 그거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지. 그런데 미일 관계를 보면 진주만 기습 이후에 원자폭탄 2방을 때려가 완전히 일본을 초토화한 적대국 사이야. 아하.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습니까? 그 과거는 과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일 동맹 강화로 일본이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 마찬가지 논리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기조에서 서야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없고 그다음에 반미 자주화파 이 사람들의 이중적 행태는 아까 말한 이석기와 같은 그 통진당의 아주 극단적인 좌파 세력을 빼고 김민석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들은 김민석이도 하버드에 가서 로스쿨 나오고 예. 자식들도 브라운 대학 보내고 전부 그렇잖아요. 그 저기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앵벌이로 등쳐먹은 그 뭐 윤미향 윤미향 그 결국 재판 받으면서 4년 동안 국회에 내가 세비 다 타먹었는데 예. 그것도 딸을 아주 미국의 비싼 예능계 대학에 학비 비싼 데 다 보내고 다 이래 이중성.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면 20대 때 반미 자주화한 것을 훈장화해가 이렇게 훈장 여기에 크게 달고 그 밑에 국회의원 배지를 이렇게 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과 사람들에게 얹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한미 관계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파묻혀 가지고 지금 한미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박 변호사님, 여하튼 이걸 수습은 해야 됩니다.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러터닉 장관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주말이 됐습니다만 더 이상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저기 다음에 와요 이러면서 일종의 이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제대로 하지 않으면 25%로 15%인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관세만 4조 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4조 원이. 자,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줘야지 뭐 수습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은 뒤로 빠져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선이 엉뚱한 거 얘기하고 국회가 입법이 느려서 그렇다고 책임 회피나 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실장이나 통상장관 100번을 보내봐야 뭐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게 그 장본인이 결심해갖고 그 국민을 설득을 해야지.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당내도 설득하고 국민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국민에게 설득을 하라 이거야.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계약된 거 이거 지금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예. 잘못된 일이 왜 잘못된 일인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깔아뭉개면서 밑에 사람들만 보내면 아마 그 사람들 미국 다니면서 잠도 자야 하기 때문에 1등 칸 타는 거 아닙니까? 예. 1등 칸 왕복에 한 2천만 원 될걸요? 퍼스트 클래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 칸 퍼스트 클래스가 1,500에서 2천만 가까이 될 겁니다. 그거 지금 뻔칠하게 그 국비를 쓰면서 그거 쓸데없는 심부름에다 보내고 그 미국이 이게 완전히 얕잡아 보고 있다. 얕잡아. 이 사람들이 못 믿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지난 1월 20일이 트럼프가 취임하고 1주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한 미국 대사가 발령 났습니까? 안 났는데 아직도 대사 대리입니다. 1차 대사 대리가 본국의 소환대가 국무성의 더 높은 요직을 차지했고 케빈 킴입니다. 대리대사의 대리대사야 지금. 예, 캘런 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가 지금 두 번째야. 예. 2단계. 이거 적신호입니다. 적신호. 진짜 대사를 임명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이제 뭐 정책으로 의회의 승낙을 받아가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세력은 백악관이 아닙니다. 어디냐? FBI, CIA, 합참 등 군부, 언론, 그리고 국회, 공화, 민주 가릴 것 없이 이 세력에서 미국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월남전을 확전하느냐, 축소하느냐, 이거 다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력 기반 위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다 보면 이건 친중 종북 정권으로 낙인 찍거든요. 아이고. 친중 종북 정권으로 낙인 찍힌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명분은 국회에서 늑장 처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법이 약속대로
이행 안 한다고 했는데 이행되고 있고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온라인 플랫폼법이 법안이 통과되고 또 뭐 쿠팡의 로비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또 손현보 목사를 비롯해서 이 종교 관련된 부분도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정부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7월 말에 작년 7월 말에 첫 한미 정상회담 하던 날 아침에 정상회담 4시간 전에 이게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게 내란이냐 숙청이냐 혁명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글을 올린 일이 있거든요. Purge and Revolution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 정상회담 장소에서 물었어 그거를.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대답했는가 기억하시죠? 예. 그건 국회가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 입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나와 관계없다 그랬어. 근데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도 뭐 최면상 추궁을 더 이상 안 했겠죠. 그러나 이 전체 이렇게 한국을 바라다 보는 이 중심 핵심 세력에서 보자는 기가 찰 겁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지요. 그게. 국회가 이재명 국회인데 그다 핑계대 가지고 특검은 그래서 한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 특검에서 전부 종교인 문제도 생기고 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내란 특검은 오산 평택 그 미 공군 기지를 가서 압수수색하고 그거 정식으로 항해 공문까지 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정권은 한미 동맹 체제를 흔들거나 훼손하고 있는 정권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 하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한 미국 대사도 정식으로 임명하고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런 징후들. 예.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한 미군 오산 기지에서의 반응도 그렇고 아직까지 주한 미 대사가 임명 안 됐습니다. 누구의 또 무슨 이유일까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통일교 특검을 가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8일간이나 단식을 했지만 여기다가 통일교의 신천지를 덧붙인다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도 특검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통일교 특검의 가장 주목 대상으로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전재수 전 장관입니다. 통일교로부터 시계와 또 이 후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 또 출판 기념회에서도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나왔지만 또 천정궁을 방문했다는 의혹 등이 나오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전혀 수사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 문개기가 아니냐. 부산 선거 판세에서 여론조사 결과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앞서고 있다. 가장 앞서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네요. 기가 막힐 일이지. 네. 기가 막힐 일이고 통일교 특검 이런 걸 걸고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당 대표가 단식까지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떤 대응을 하느냐. 특검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상태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검경합동수사반에서 그 조사하라 그랬어. 근데 검찰이 지금 있나요? 없지요. 경찰 수사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전재수 의원은 이게 그 해수부 장관을 사퇴할 때에 그때 이미 혐의가 다 폭로가 됐어. 그 통일교 3인자 윤모은가 하는 사람이 특검에서 진술을 했다고. 네. 그 한학자 총재가 있는 거기 무슨 궁? 천정궁입니다.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거기서 현금 4천만 원과 고급 시계 2개를 받았다. 그때 받고 나서 돌아서면서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이런 말까지 했다 하는 게 다 나와 있고 녹취. 예. 그 다음에 거기 민주당 친명 핵심들 중에 돈 받았다 하는 게 여러 명 이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뭉개고 있는 겁니다. 특검 안 받아들일 겁니다. 특검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천지개벽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한 이재명은 특검 안 받아. 제1야당 대표가 단식도 하고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신천지까지 갖다 붙였는데도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통일교 특검은 안 받아들일 것이다. 안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일 일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왜 그러니까 무슨 국민의힘당 당대표 단식한 그 효과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해수부를 부산에 옮기고 장관에 임명해서 해수부를 부산에 옮기고 부산 출신 현재 지역구의 유일한 의원이 전재수 의원이죠. 민주당 유일한 의원입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통일교 그 금품 수수 사실이 없으면 그 사람 부산시장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퇴를 해가 이번에 오늘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부산 시내 100개의 프랑카드를 붙여가 시장 나간다고. 하하. 그랬더니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그 국민의힘당 예비 후보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앞서다 이런 게 나와 있다고. 예. 부산은 말이죠. 민주당의 기본 지지 세력, 호남 사람들 25 내지 30%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이 저렇게 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게 개판이지 이게. 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일교 3인자의 진술 없었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도 야당 대표가 단식에 그걸 걸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검경 합동 수사를 명령했다. 요거 정도만 돼도 정치 도의상 시장 나올 생각을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야 이게. 근데 그걸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만일 그래가 그걸 받아들이는 시민들 이걸 모욕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뭐 좋은 게 좋지 않냐 하고 찍어준다는지 하면 이게 한국 민주주의는 이게 뿌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되고 말 것이다. 예. 박 변호사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부산에 있는 이 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셨죠. 그러니까 부산 민심이 부마 사태도 그렇고 상당히 민주적이고 또 이런 부당한 데에 대해서는 항거하는 그런 또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산인데 그래도 통일교 지금 의혹이 불거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출마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담도 안 되는 이런 모습 유권자들의 최근에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뭐가 문제인 겁니까? 배 대표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했는데 예.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 하면 광주하고 부산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 득표율을 한번 보십시오.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는 90% 이상 나왔잖아요. 예? 과거 DJ 때는 97%까지 나왔어요. 예. 그때 어떤 농담이 있었는가 하니까 광주 사람 중에 김대중 총재의 뺨따기를 맞은 사람 빼고는 다 찍어줬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4.19 때 하고 인구의 변동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변화가 많아요. 예를 들면 경상남도 함안군이라고 있습니다. 예. 마산 바로 창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게 함안이 선거구가 밀양, 창녕, 의령, 함안 요 4개 시군을 합해가 국회의원 하나 나오고 있죠. 복합선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상웅 의원인데 네. 함안군이 한 5만쯤 되는데 인구가 2만 명이 호남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런데도 군수가 민주당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지역 감정의 뿌리가 참 이거 비극적인데 71년 대통령 선거를 그걸 계기로 해갖고 영호남 지역 갈등이 아주 심화돼 가지고 내가 보기에 이게 벽이 쌓여 있어. 71년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전후에서부터 야당에서는 YSDJ의 이게 늘 경쟁 대결 구조가 있었고 예. 그게 육공화국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아버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이 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거대한 반도체 단지를
용인에 지금 공사를 착수했거든요. 네. 착수했어. 부지도 매입하고. 그런데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 일부가 호남으로 옮겨달라. 새만금으로 옮겨달라. 아, 새만금. 그러니까 그걸 용인이 아니고 전라도 땅으로 옮겨야 내란이 종식된다고 얘기했어. 이게 논리가 무슨 논리요? 무슨 내란이 그걸로 그럼 종식이 돼? 새만금을 표적을 한 것 같은데 새만금은 짠물이 아직도 있었지. 아직도 그 소금 땅이라니까 그게. 네. 어? 그 반도체 공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공사 착수해갖고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통령이 나서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일교. 네. 이게 전력 발전도 말이야. 원자력을 줄이고 태양광. 그 태양광이 전부 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그 전라남도 해변가나 이 평야지대에 이게 태양광 설치를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쪽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확대하려고 그러면 원전은 축소해야 된다는 논리에 귀결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책이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으로 보면 자기 지위를 보장하고 자기 지원했던 세력의 이익을 항상 계산하고 뭘 말을 하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비극이.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 특검도 내란 특검은 그렇게 쏜살같이 2차 종합특검도 그렇게 쏜살같이 법안이 통과되더니 심지어는 정보통신망법도 번개같이 통과되더니 왜 대미투자특별법은 미적 그리고 통일교 특검 법안은 미적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통일교보다도 더 큰 문제입니다. 김병기, 강선우, 김경. 지금 이들의 태도를 보면은 점입가경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이제 무소속이 됐지만 경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고 그 원칙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경 서울시 의원은 사퇴를 했지만 아직도 체포영장이 청구되거나 또 구속되거나 심지어는 김병기 의원은 소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공천원검 말 그대로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또 공천원검 공화국으로 만들 기세가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현재 1월 31일 현재 내 판단은 저것도 다 뭉개입니다. 뭉개. 지금 이 이 시점에서는 강선우는 구속됐어야 돼. 김병기도 구속됐어야 돼. 김경 전 시의원도 구속됐어야 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증거 인멸할 기회를 경찰이 계속 주고 있고 아니 그 함부로 강선우나 김병기 불러갖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하겠습니까 경찰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배 대표 가정법이지만 배 대표가 지금 경찰 안에 중대수사본부장 아마 치안감인가 뭐 그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 자리에 앉아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네요. 경찰청장 있고 그 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누굽니까? 윤호중 아닙니까? 예.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이러고 이제 미적거리고 이게 뭐 이제 지방선거 가까이 오고 이슈로 그렇게 전환될 때 슬며시 다 감춰버리고. 그러니까 피해자만 국민이 피해자들.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된다. 국민이. 지금 제가 요 4시 요 직전에 이 앞에 뭐 시위하고 스피커 소리가 꽝꽝 울리길래 저게 네. 뭐냐 그랬더니 한동훈이 지지하는 국민의힘당의 일부하고 한동훈이 지지자들이 그 시위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택시 타고 오는데 이쪽 입구에서 이쪽을 못 들어오게 막아. 요 앞에 지금 네. 시위가 지금 끝나는지 모르겠네. 지금 판이 이 판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말이죠. 국민의힘당이 내부에 한동훈 파동이 일어난 거 안 일어났었으면 좋은데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국민의힘당의
전력을 현재 약화시켜 가지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도 효력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아이고. 이런 상태로.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재명을 돕는 이적 행위들이 그 당을 중심 일부가 하고 있다. 네.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 박 변호사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Y했을 겁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시기도 하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의 부적 행보가 YS를 많이 소환케 만듭니다. 재소환케 만드는데, 얼마 전에는 이 영등포의 한 극장에서 상영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하는 영화를 보고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걸 인용했습니다. YS는 제명을 당하고 나서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데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YS를 소환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그분들이 이른바 민주화 투쟁 때의 과정, 그거는 분리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걸 분리해서. 그러니까 지금 배 대표 말씀하시는 것은 야당 투사 시절의 YS 얘기거든. 야당 투사 시절에 대통령으로서 평가는 별개입니다. 그 예. 평가는 IMF 사태도 맞았고 이렇기 때문에 평가인데, 그 목숨을 건 단식 같은 거 그건 진짜로 한 거예요. 그건 진짜로 한 겁니다. 진짜 죽을 각오를 했다니까. 예. 본인이 혹시 내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했을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기에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게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직후에 단식에 들어서 8일간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견딘 거예요. 그런데 예. 김영삼 총재는 당시에 84년 5월 달에 23일간 단식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전두환 세력이 이 희희낙낙하면서 이게 비아냥거렸다고. 저 양반이 위장병 고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가거든. 이게 다 사람들, 감시자들이 다 있는 데서 말이야. 병원에 들어누워갖고 다 있는 데서 진짜로 하니까 보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러다가 YS가 세상을 떠나면 어찌 되느냐. 부마 사태 난다. 그러니까 당시 사무총장 권익경 총장 등이 거기 가가지고 총재님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투항했다니까 그때. 그러니까 뭐 정치 규제 일부 풀고 정치범 일부 하고 뭐 무슨 언론 자유 일부 복원시키고 하는 최소한도의 것은 이렇게 서비스를 한 셈이지. 그리고 단식 끝낼 때도 본인의 의식이 거의 없을 순간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글쎄 야당 지도자로서 그 길 가는 평가는 뭐 별개로 해야 되겠지요. 국민의힘 당이 당대표가 그렇게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절실성을 보이면 좋은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사령은 콧방구 꼬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기 여의도에서 한동훈이를 살려내라고 하는 집회를 할 정도고 그렇게 되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국민이 불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걸 지켜내겠다는 말과 행동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축적이 안 되고 그 국민은 구경꾼으로 전락해가지고 점차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네. 국민이 말 그대로 이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어느새 일종의 야경꾼인가요? 관망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진영간으로 갈기갈기 찢어져서 제대로 이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동안 수많은 이 민주화의 또는 한국 정치의 역경을 또 이겨내고 걸어오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이 당내 여러 혼란 상황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관련돼서 이 경쟁하는 데 있어서 하나로 일치된 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까지도 지금 장동혁 대표 퇴진을 이야기합니다. 더 큰 혼란도 빚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나오는데 이때 장동혁 대표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가야 될까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별로 조언할 게 없어. 왜 그런가 하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를 들면 을사늑약이 1905년에 체결되고 5년 뒤에 한일 합방이 되는 과정에서 을사늑약을 처음에 6개 대신들이 이완용을 포함해서 처음에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 또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를 직접적으로 협박을 하고 덕수궁에 일본군 포병이 포를 덕수궁 문 안에까지 한 10여 문을 끌어다 놓고 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신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떤 시기건 간에 그 시기에 글쎄 이 운이라는 말을 쓰기는 그런데 지도자와 국민 또는 국민이 이게 잘 만나야 돼요. 이게 조합이 잘 돼야 돼요. 예. 이게 안 되면 상당 기간 그 조합이 잘 될 때까지 시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당에 오세훈이가 뭐 저런다, 한동훈이가 저런다. 그럼 장동혁이는 뭐 딱 어떻게 된다. 칼로 모자라듯이 탁 자르면 된다. 과연 그게 또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게. 예. 이게 조합이 안 돼. 조합이. 왜 그러니까 상대방이 워낙 이회주의를 무시하고 그냥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는 이런 판인데 말이야. 거기에 내가 이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하기고 전후 그리고 단식 얘기가 전혀 안 나올 때 예. 이게 배 대표와 같은 질문을 어디서 받고 내가 이렇게 대답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이야 국민이 4.19 때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보릿고개 시대를 넘긴 사회경제적 여건이 형성돼 있다. 4.19 때는 보릿고개가 있을 때거든. 4.19 때 내가 대학교 3학년이야. 그러니까 이 호주머니에 먼지만 들어가 있다. 예. 점심값도 없었다고. 아이고. 예? 굶고 다니고 이랬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SNS 시대가 아니고 종이신문 시대야. 텔레비도 없고 그 종이신문이 조선일보 주로 동아일보지요. 거기에 자유당의 폭정이 그게 그냥 이 기사화되면 그걸 보고 우리가 흥분하고 그러다 결국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이게 폭발해가지고 결국 4.19로 이어졌는데 네. 그 당시에 집권당의 횡포, 폭압과 지금 이재명 정권 아래서의 이 여당의 폭압을 비교해보면 이 자유당은 장난감이야. 장난감.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도 그게 반응하는 게 그때는 보릿고개고 다 굶을 때니까 절박했고 지금은 취직이 안 돼도 캥거루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젊은 아이들이 부모한테 용돈 다 쓰고 그러잖아요. 그 굶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너의 일이다. 이건 장동혁이 네 일이고 이건 오세훈이 네 일이고 이건 한동훈이 네 일이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저런 무리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지지 안 한다. 그럼 지지 안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어찌 되느냐. 좋아질 날이 오겠지요. 이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예. 내가 지금 야당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국민을 분노를 격발시키는 분노를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 네. 내 유튜브 방송을 통해가. 예. 그리고 그 직후에 단식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8일 만에 그만뒀는데 그만둔 게 아마 금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금요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로텐도를 방문하고 난 직후에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 측근들이 거기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가봐야지. 토요일에 일요일에 한번 가보자 이랬더니 8일 만에 단식을 건댔어. 본인의 그 물리적 한계가 있는 걸 두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요. 예. 그래도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네. 자, 우리 사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지난 어려웠던 시절과 비교하면 우리의 배가 꽉 차고 머리는 훨씬 더 지나칠 정도로 여유가 있어지면서 어느덧 비판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타도 해주셨습니다. 자,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은 춤을 추고 있고 집값은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한들, 토지거래 허가를 한들 부동산이 강남의 100억 집이 내려갈까요? 국민들은 지금 장사는 안 되고 대학교를 졸업한 자녀는 기껏 공부를 시켜놨더니 취업은 안 되고 캥거루 가족이 되는 현실,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끝으로 1번 카메라 보면서 박 변호사님, 끝으로 국민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결국 국민이 깨어나야 돼요. 국민이 누구냐 하면 헌법상 제1기관입니다. 헌법 체계를 보면 국민이 제일 먼저 나와요. 국민의 권리 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원이 나와요. 순서가 조문 배열의 순서가 그래. 그러니까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지.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를 뽑았다. 국민이 우리가 만든 헌법에 사법권 독립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게 다 규정이 돼 있어. 예. 그런데 이걸 안 지킨다 이 말이야.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국민이 주인인데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말 안 들을 때는 우리가 회초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초리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회초리를 드는 방법이 이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는데 국민의 권력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구체적 국회나 행정부나 대통령이나 사법부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럼 이걸 저항권을 행사해야지. 저항권. 그게 국민 저항권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헌법 조문에 국민은 저항권을 갖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그 말이야. 그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그거지요. 그러니까 국민이 깨어나야 돼. 그게 언제 깨어나느냐? 그 국민 스스로 운이지 운이란 말 하기가 내가 기독교 신자로서 좀 그런데 국민의 운이지 운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대구 영남대학에 다니는 네. 지금 군대 갔다 와가 복학한 손주입니다. 네, 손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노골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권 반대야. 반대인데 걔들이 뭐 생각을 모으고 하는 것에서는 그 주위의 동료들이 입도 뻥끗 안 한데 지금 사태가 이쯤 되면 말이야 대학마다 대자보가 붙어도 뭐 수십 번이 붙고 이래야 할 텐데 움직임이 없어. 애들이 관심 없어. 관심 없. 그러니까 무관심 상태가 돼 있다. 박 변호사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더 울리는 이유는 뭡니까? 물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안보로 보면 핵을 고도로 개발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고 한미관계가 그렇게 돈독하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관세 협상마저 제대로 타결짓지 못하고 허둥지둥 허둥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 배고픈 국면을 벗어나서 이제는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서로 간에 어르렁거리는 정치 갈등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100년 뒤에 대한민국이 온전할지 또 그대로 존재할지 그것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매일신문 배종찬의 정치폭격 어떻게 보셨는지요? 들으셨는지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올해 매일신문 유튜브의 목표 2026년의 목표입니다. 100만, 120만을 돌파하려는 이 목표 여러분들이 더 큰 격려와 성원과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레전드 아카이브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인데 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제가 네. 마지막 얘기를 너무 허무하게 끝내버린 것 같아서 하십시오. 네, 더 제 하셔도 마음이 무거운데 더 하셔도 됩니다. 네. 매일신문이 어떤 신문인가 하면 말이죠. 예. 자유당 정권하고 저항한 동아일보 매일신문이 대표적 언론입니다. 아, 그게 58년도인가 그때에 자유당 앞제비 그 깡패들이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최석재 당시 논설위원이 쓴 그 글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매일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그죠? 네. 매일신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래를 갖고 들어가 윤정기에 갖다 뿌려가 아이고. 신문 인쇄를 중단시키는 사태가 있어요. 그 당시 경남경찰국 사찰과장 총경이죠. 요즘으로 하면 정보과장이 기자들에게 그 범인을 왜 안 잡느냐 그러니까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그런 게 그 언론이 그런 걸 쓰고 거기에 국민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경찰 간부의 그 말에 흥분하고 그것이 결국은 사유로 연결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언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누구 말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대통령 기자회견 때 그 태도들을 보세요. 기자들 태도들. 이건 자유당 때는 적어도 매일신문이나 동아일보 기자들 같으면 절대 지금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신문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 표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살아있고 그 예. 언론에 분격하고 그래서 그 분노를 조직화되고 그렇게 4.19 일어나고 그랬다. 요걸 내 끝내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신문이 매일신문입니다. 매일신문 여러분들 매일매일 사랑해 주시고요. 매일신문 네이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클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신문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우렁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매일신문의 배종찬의 정치폭격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지금까지 끝맺음까지 매일신문 사랑을 이야기해 주신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